서론을 보면은 맨 첫 1절, 맨 처음에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하기 성립한다와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만 더하기 성립한다. 이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반복. 하나는 일반성과 관련되는 반복이고, 또 하나는 블레디 자신이 말하는 진정한 반복이죠. 그 두 가지를 구분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과학의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의 맥락. 그래서 내가 예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물방울의 표면 장력을 연구하는 과학하고, 그 다음에 혁명을 연구하는 과학, 이 두 가지 생각합시다. 두 가지. 표면 장력이라는 건 아시죠? 그죠? 우리가 커피, 자에다가 커피를 따르면 커피가 여기까지만 딱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버티죠. 안 무너지고. 여기 표면 장력이에요. 물리적으로 여기서부터 흘릴 것 같은데 안 그러거든요. 이렇게, 요게 이제 얘들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표면 장력 그러지. 물방울도 얘들이 이렇게 안으로 응집력 당기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다 안 터지고 물방울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연구하는 과학이 있다고 치고, 하나는. 또 하나는 혁명을 연구하는 과학이 있다. 근데 혁명을. 근데 4.19 혁명, 그 다음에 뭐 촛불 혁명 이런 식으로 혁명 연구하는 과학이 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과학이다. 물방울을 연구하는 이 과학은 모든 물방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 법칙을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독일의 물방울이든 미국의 물방울이든 한국의 물방울이든 2020년의 물방울이든 2022년의 물방울이든 그런 모든 물방울들에서 성립하는 어떤 공통의 일반성을 찾는 거죠. 그런 과학이고, 혁명을 연구하는 거는 단순히 저런 과학하고 다른데, 혁명을 연구한다는 거는 혁명 일반, 그 혁명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사성이나 등가성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같은 혁명이라 하더라도 4.19 혁명과 혁명이 어떻게 다른지, 왜 다 혁명이라고 불리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상당히 다른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하는 것까지 연구하는 거죠. 그림으로 말하면 물방울을 연구하는 거는 전 세계의 어떤 물방울이든 그 물방울들을 특별히 다르게 만드는 게 없는 거지. 물론 당연히 미세한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뭐 입자에 들어있는 개수의 수가 다 다르긴 하겠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물방울이 딱히 다르지 않은 어떤 이런 표면의 반복이죠. 이런 표면의 반복을 연구하는 데 비해서 혁명 연구는 단지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뭔가 굉장히 많은 어떤 포텐셜을 담고 있는 거예요. 깊이를. 포텐셜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혁명이라 하더라도 매번 반복될 때마다 이 포텐셜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수학이 뭐냐? 라고 물론 그건 답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상당히 복잡한데. 수학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답은 뭐냐면 수학은 이퀄을 다루는 거야, 뭐뭐 이퀄 뭐 이런 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그러다부터 지각했던 거죠, 그죠? 한 수천만 원 것 같은데 하도 기본적인 거예요. 그 이퀄. 뭐뭐는 이퀄 이거 이퀄. 그걸 이제 등가성, 이퀄리티라지 이퀄리티. 이퀄이니까 그게 이퀄리티죠, 그죠? 그러나 혁명 같은 경우는 그런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대목도 있겠지만 어떤 대목에서는 성립하기가 곤란하죠, 이퀄리티가. 오히려 그 이퀄이 안 되는 대목에서 오히려 흥미로운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퀄이 안 되는 대목에서 오히려 같은 혁명이라는 말로 불리지만 프랑스의 1830년에 7월 혁명, 1848년에 2월 혁명, 1870년에 파리 공면 다 다르죠, 그죠? 그 전에 프랑스 대혁명까지 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과학은 대단히 다른 과학이다. 그리고 이거를 실험이라고 하는,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지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실험이라는 거. 물리학 실험을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 물리학 실험은 완벽하게 반복 가능할 적에 그게 성공적인 실험이에요. 물리학 실험인데, 서울에서 하니까 다르게 나오고, 뉴욕에서 하니까 다르게 나온다. 그럼 그 물리학 실험은 실패한 거죠. 어제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했고, 오늘 했는데 다르게 나온다. 그럼 물리학 실험은 실패한 거죠. 물리학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똑같이 반복 가능하면 그게 성공한 실험이에요. 단 1회만 확인되는 거는 물리학적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혁명을 우리가 연구한다는 거는 실험을 할 수도 없거니와 설사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물방울처럼 반복되는 경우하고 혁명처럼 반복되는 경우는 대단히 다른 경우입니다. 반복은 반복이지만 반복은 반복인데 왜 아침마다 하는 양치질은 지겨운데, 그죠? 왜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건 행복할까? 똑같이 반복되는 거, 매일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 반복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반복을 무슨 테마인 거죠.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은 어찌 보면은 거의 그야말로 차이와 반복을 전체를 관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복은 법칙에 반한다. 지금 얘기한 거 참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반복은 법칙에 반한다. 법칙의 유사한 형식과 등가적 내용에 반하는 것이다. 네. 리sem블런스와 이퀄리티라고 하는 그런 조건에 반하는 것이다. 만일 반복을 자연에서조차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법칙에 대항하여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어떤 역량의 이름으로 법칙 아래에서 작용하지만 아마 법칙보다 우월할 그런 역량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의 쥐나미스. 라틴어의 포텐치아, 프랑스어의 피상스로 가지고 영어로는 보통 이제 파워로 좀 많이 번역돼요. 영어로는 쥐나미스라는 개념은 그 소원 박홍규 선생님도 자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적에 그 대상의 지금 현재 모습이나 그런 것만 주목하면 안 되고 그것이 지금 뭐뭐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뭐뭐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지금 나한테 보이는 뭐뭐이냐로만이 아니라 뭐뭐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거기에 뭐를 개입하는 겁니까? 시간을 개입하는 겁니다. 시간.
단지 그냥 지금 저게 뭐다가 아니라 시간의 경과 속에서 그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고 어떤 모습이 가능한지 그걸 봐야만 진정으로 그 사물의 이 겉이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요 디나미스의 라틴어 번역어가 포텐치알. 포텐치알에서 나온 중요한 용어 중 하나가 뭐냐면 들레즈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포텐셜이죠. 포텐셜. 질베르 시몽동이라고 그 베르그손과 들레즈 사이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몽동이 상당히 포텐셜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분석을 남기고 있고 자연과학에서도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죠. 포텐셜. 우리 일상에서도 포텐셜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죠. 야구 해설가들이 자주 얘기하는 거지. 어떤 선수가 저 선수 진짜 이제 포텐이 터지네요. 그게 뭐냐면 이제 포텐. 삼성의 그 김영웅이라는 타자가 있지. 홈런 이제 2개인가 3개가 치다가 작년에 20몇 개 치는 친구가 있어. 김영웅이라고. 포텐이 터지는 거죠. 물론 이건 속어고 정식으로 말하면 포텐셜이죠. 그래서 요거는 영양이라는 번역도 괜찮아요. 좋은데 이제 조금 더 약간 더 추상화해서 번역하면 이제 영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능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로 하면은 잠재력이라는 말이에요. 잠재력. 그래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은 잠재성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잠재성하고 빌타일 때 그럼 조금 더 훨씬 추상화된 존재론적 어휘고 포텐의 삐쌍쌍은 살짝 조금 더 구체화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재력, 역량, 역능 그 사물이 겉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품고 있는 어떤 힘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두 가지 반복을 구분할 때 얘기했던 거 두 번째 반복을 내가 아래로 그랬죠. 우리 그걸 말하는 거야. 근데 저런 식의 포텐셜은 당연히 물질보다는 생명보다는 정신에 훨씬 더 크게 나타나죠. 그렇죠? 이러면은 포텐셜이 별로 없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왜 대단한 물리학자 하면은 그 사람에게 여기도 포텐셜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밝혀준 거지, 아인슈타인. 이니니클 MC 제곱이라는 공식 아시죠? 그죠? 에너지 질량에 비교하고. 어쨌든 자연에서조차도 그런 포텐셜은 존재한다. 반복이 실존한다면 그 반복은 일반성에 대립하는 어떤 독특성. 아까 우리가 일반성으로 파악되는 단순한 반복하고 진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풍요로운 반복을 구분했는데 그런 일반성에 대립하는 어떤 독특성 그리고 특수성에 대립하는 어떤 보편성. 처음에 들으면은 약간 이 사람이 평소 말하는 분위기하고 왠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성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뭔가 좀 모두가 그냥 똑같이 봐버리는 호모제니어티, 등질성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이제 이 태제를 접하면은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유니버설일 때는 나중에 자세하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유니버시티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유니버시티, 유의성.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사람의 중요한 태제 중에 하나가 존재의 일의성이지. 유니버시티하고 빙. 그 유니버시티 일의성이라는 의미에서의 보편성이에요. 일의성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평범한 것에 대립하는 어떤 특이한 것. 싱글라리티지. 그다음에 변이에 대립하는 어떤 순간성. 어떤 조금씩 변해가는 변이가 아니라 어떤 탁 끊고 나오는 그런 순간성이죠. 그리고 항구성에 대립한 어떤 영원성.
이때 영원성이라는 그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 강을 받쳐서 이야기가 중요한 개념인데 그 아이온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온의 시간. 그런 것 등을 동시에 표현한다. 이런 용어들의 대비를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죠? 이런 이 사람이 부여하는 이런 용어상의 대비. 반복은 개념 없는 차이로 무한정 이어지는 개념적 차이에서 벗어나는 차이로 나타난다. 반복은 실존하는 존재자의 어떤 고유한 역량을 드러낸다. 반복은 개념을 통한 종별화. 이것이 아무리 멀리까지 이어지는 종별화라 해도 에 저항하는 직관 속에서 끈덕지게 실존하는 존재자의 고립을 표현한다. 자연은 왜 반복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연이 부분 밖의 부분, 일시적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움은 스스로를 표상하는 정신의 편에 속하게 된다. 즉 정신은 기억을 지니거나 습관들을 전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들 일반을 형성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 기억과 습관들 덕분에 정신은 자신이 응시하는 반복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것을 훔쳐낼 수 있는 것이다. 유한한 내포를 지닌 개념들은 명목적 개념들이다. 무한정한 내포를 지니지만 기억을 결여한 개념들은 자연의 개념들이다. 자, 돌아가서 거기 하나씩 봅시다. 개념 없는 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념으로 보는 이상은 어떤 것에 고유하고 계속 생성해가는 모습보다는 그것의 본질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의 개념이다. 개의 개념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들의 세세한 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넘어서서 모든 개들에게 공통되는 그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본질을 암암리에 전제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반복은 개념 없는 차이와 연관입니다. 여기서 없다는 말은 없다는 표현, 그 문자들 없다는 표현보다는 개념에 갇히지 않는 그 개념의 틀을 벗어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 뉘앙스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개념들이 층차적이지 이렇게. 우리 스무고개 할 때 동물입니까? 동물입니다. 그러고 척추동물입니까? 무척추동물, 척추동물입니다. 이렇게 마치 그 스무고개 하듯이 모든 개념들은 그렇게 하이라키칼하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유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개념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어떤 차이, 진정한 차이 생성. 재미있는 거는 이 들레즈의 차야반복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차이는 상당히 많은 경우 차이 생성을 말하는 거예요. 디퍼런시에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디퍼런스가 아니라 디퍼런시에이션. 내가 보기엔 이 책의 조금 더 적절한 제목은 디퍼런시에이션과 반복이야. 차야 반복이 아니고. 왜냐하면 차이라고 하는 거라는 말은 까딱 잘못하면은 그 디퍼런시에이션의 결과를 그냥 말하는 걸 알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뭐 영어상의 어떤 개념 아니 언어 사용의 차이인데 하여튼 그건 적어두고 그런 반복은 개념 없는 차이. 아까 우리가 든 예로 하면은 혁명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혁명. 그리고 혁명이라면 누구나 그래 혁명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혁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혁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보여주는 그런 가치로움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해요, 사실 거기.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개념 없는 개념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그런 차이들이죠. 무한정 이어지는 개념적 차이. 이게 이제 바로 내가 지금 얘기한 그 개념들의 위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벗어나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상 지금 말하는 반복은 다 풍요로운 반복 말하는 겁니다.
진짜 자기가 생각한 그런 반복. 그런 진짜 반복은 실존하는 존재자의 어떤 고유한 역량을 드러낸다. 그 서양 철학자들이 구사하는 가장 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 쌍이 뭐냐면 본질과 실존이죠. 본질과 실존.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중세 철학의 그 이슬람 철학에서 마히야하고 후이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라틴 철학으로 넘어가서 에센치아와 엑시스텐치아가 된 거죠. 그게 소크라테 철학의 용어로 정착이 되죠. 그리고 원래 본질 실존 이렇게 번역하죠. 보통 에센스 익시스턴스지 지금의. 그런데 본질은 차이의 생성을 다 제거하고 보는 게 본질이거든요. 개 그러면은 뽀삐의 털색깔이라든가 바둑의 이빨 모양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개 일반이죠.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스테레오타입이지. 스테레오타입. 그런 진짜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익지스턴트하는 거, 실존하는 존재자의 진정한 의미에서 인디비주얼이지 개별자의 어떤 고유한 역량을 드러낸다. 그 개별자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반복은 개념을 통한 모든 종별화에 저항하는 직관 속에 끈덕지게 실존하는 존재자의 고집을 표현한다. 종교화란 말도 서양 철학에 상당히 자주 쓰는 말이고 잘 알아놔야 될 개념인데 종교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위계적인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거를 가장 일반적으로 기초로 보여주는 게 종하고 유지. 그게 바로. 우리가 이거 학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종류고. 종류야. 유가 장르고 장르고 종이 스피시스고. 그죠? 휴가 어디로 가니 그러면 나 바다로 가 하면 일단 바다는 유를 말하는 거지. 그지? 야, 근데 바다는 가는데 어느 바다로 간다는 거야? 동해 바다 가. 그럼 이게 스피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스페시피케이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넓게 유만 얘기했는데 그 유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야? 라고 해서 이게 그걸 밝혀주는, 이 스피시스를 밝혀주는 게 스페시피케이션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은 종교화로 번역하기도 하고 맥락에 따라서는 특화. 뭐뭐 특화한다. TV 뉴스에 자주 나오지, 그지? 저 사람도 어디를 무슨 구로 특화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그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유가 있고 종이 있고 요 아래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맨 아래에는. 당연히 개체가 있겠죠. 맨 마지막에 개체죠, 그죠? 개체. 그 개체가 뭐냐? 그 개체가 인스턴트예요, 인스턴트고 그 개체를 이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게 인스턴시에이션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예화. 그래서 유, 종, 개체적 이렇게. 이런 어떤 여기 이제 스콜라 철학의 틀이에요. 삶을 바라보는 스콜라 철학적인 그런 틀이죠. 그런데 바로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을 통한 모든 종별화에 저항하는 직관 속에서 이런 개념의 시스템을 더 넘어서 진짜 어떤 개별자, 정말 어떤 개체와 직접 이렇게 만나는 거는 어떤 개념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 휴가를 바다로 간다. 동해 바다로 간다. 그 중에서 예컨대 청정 해수욕장으로 간다. 그럼 여기까지 다 된 거죠. 여기서 요 단어 뭐냐? 그
가다면 내가 거기 가봐야지, 뭐, 진짜. 가가지고 거기 바닥도 보고 만져봐야 될 거야. 그죠? 그게 뭐냐면 직관이에요, 직관. 그런 직관 속에서 비로소 개념 없는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참된 반복, 자기 자신이 참된 반복인 동시에 그런 참된 반복을 알아보는 건 뭐냐면 바로 정신인 거지, 정신. 인간의 정신. 꼭 이제 넓게 말하면 생명체에게도 정신이 있겠죠. 동물에게도.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자연은 왜 반복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연이 부분 밖의 부분, 파르테스, 엑스트라 파르테스. 가심 나오죠. 책 있다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일시적인 정신이기 때문이다.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일시적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 가장 빈약해진, 그러니까 최저로 이 풍요한 반복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말한 내가 깊이 있지, 깊이 반복할 때 깊이. 그 깊이가 최소인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반복할 게 별로 없죠, 얘는. 그죠? 자연과학 스타일로 말하면 이거는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더 흩어지면 흩어졌지, 새로운 뭔가를 창조할 게 없지, 얘는. 그죠? 그런 일시적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라이프니츠 용어예요. 일시적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새로움은 베르그 송도 그렇고 들레지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이런 행성준재는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이거 새로움이지, 새로움. 한마디로 새로움. 노보떼. 새로움은 스스로 표상하는 정신의 편에 속하게 된다.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참된 반복과 더불어 등장해요. 역설적으로. 보통 새로움 하면은 반복하고 대비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진정한 새로움은 항상 반복과 결합돼 나타나요. 그 발터 베냐민이 파사젠베르크라고 그 영어로 하면 아케이드 프로젝트죠. 그 19세기 파리의 이 파사주들, 그 아케이드를 연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라는 것에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현대의 새로움, 오늘날 이 상품 문화 시대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혀 새롭지 않은 거지. 매일같이 신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문화상품이 나오고 뭐 또 새로운 아이들이 등장하고 좀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새롭다고 얘기하는데 진부한 거지 사실 그게 내용상 보면 뭐 새롭고 별걸 또 없죠. 영화를 봐도 뭐 그냥 주인공만 바뀌고 배우만 바뀌고 내나 뭐 그 얘기야 그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현대 문화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새로움에 대한 강박관념. 마치 새롭지 않으면 죽기도 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사로잡혀서 하는데 또 그게 너무너무 진부하고 너무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반복은 말하자면 이제 진짜 진짜 새로움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새로운 거는 역설적으로 반복과 더불어 등장하는 거지만 그 반복은 사실은 메마른 반복이 아니라 풍요로운 반복일 때만 진짜 새로움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새로움을 창출해낼 수 있는 가장 이 중요한 시원은 인간의 정신이라는 거죠. 정신. 이거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표현주의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건데, 지금 표현주의의 언제나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등장하는 게 이제 인간의 정신이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건 딴 얘기예요. 이건 살짝 딴 얘기인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가지고 인공지능 얘가 지가 막 어떤 이 사유를 뭐 사유라고 하면 이상해요. 사고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어요. 미래에. 그러면 이제 그게 인간 정신과 그 기계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것도 뭐 일종의 아이디어겠지. 아이디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맺을지는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흥미로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공각기동대 보면은 공각기동대에서 인형사를 추적하지. 인형사를 막 추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인형사가 인간 해커가 아니고 프로그램이었던 거지, 걔가. 인터넷상에. 니고제로이치라고 하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인터넷상에서 프로그램들이 계속 집적이 돼요, 집적. 이렇게. 디지털 정보들이. 끝없이 집적되는 어느 순간 얘가 의식이 탄생했다는 그런 가설을 갖고 있어요. 그 아니메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지. 걔가 인간이 아닌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그놈이고, 정신만 있고 몸은 없고, 이렇게. 영혼만 있는 걔가 나는 정보의 바다에 타는 생명체다. 이렇게. 상대방이 너는 뭐 이런 우리 같은 존재가 이런 인터넷상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까불어 그러니까 나는 정보의 바다에서 태어난 생물체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인간의 정신과 그 기계의 그걸 정신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간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오고 모르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미래에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게 되면은 기계가 더 이상 메마른 반복이 아니라 엄청난 풍요로운 반복을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 그리고 이제 거의 기억이라는 말 나오죠. 기억. 가장 흥미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이라는 거죠. 기억이 아까 내가 그림 그린 이거 역삼각 원뿔 그린 거 있죠. 기억의 깊이. 그 깊이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이. 사실 유령처럼 되돌아오는 사자들이야말로 합당한 정의를 받지 못한 채 너무 빨리, 너무 깊이 매장된 자들이 아닐까. 그리고 후회란 기억의 과정을 드러낸다기보다는 기억 내용의 철저한 되새김에 대한 무능력이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반복의 힘이라는 주제를 역사와 관련시킨 거예요. 역사.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반복에는 비극적인 반복과 희극적인 반복이 있다. 한 번은 비극적 운명으로, 한 번은 희극적인 성격을 통해서 반복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지. 잊어버리지 않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음으로써 죽은 자들이 유령처럼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사자들이야말로 합당한 정의를 받지 못한 채 너무 빨리, 너무 깊이 매장된 자들이 아닐까. 그래서 발터 베냐민의 제목이 뭐더라? 역사를 위한 논건가? 하여튼 그 짧지만 중요한 글인데 거기서 발터 베냐민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그들은 이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은 미래의 사람들, 우리가 자기네들을 기억해주고 자기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기대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100년 후에 사람들이, 1000년 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해 주길 바라죠. 그게 이제 완전 역사에서의 반복이에요. 역사의 반복. 그 데리다의 그 마르크스의 유령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 한번 했지. 우리 그때 그 수요일 수업 시간에 한번 했죠. 그 마르크스 유령들. 거기서도 데리다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그 데리다 마르크스 유령들 얘기의 그 실마리가 그 햄릿 얘기로 출발하죠. 햄릿이 밤에 이제 햄릿이 아니라 그 병사들인데 햄릿 아버지가 유령으로 돌아오잖아. 이렇게. 왜 돌아옵니까? 그 자기가 억울하게 죽은 걸 호소하기 위해서 돌아오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자기가 기억해주고 그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 어떤 반복, 되돌아옴, 그런 식의 어떤 과거에 지나간 사람들의 그런 기억과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정치를, 역사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데만하고 통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들려지는 후회라고 하는 걸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거지. 후회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 있는 반복, 풍요로운 반복을 못할 때 나타나는 게 후회라는 거죠. 못할 때 나타나는 게. 그리고 반복엔 두 가지가 있다. 이건 마르크스 얘기예요. 아마 브루메르 18일에 그 책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지고 얼마 후에 그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나죠. 역으로 이렇게. 그거에 대한 관한 책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마르크스가 재밌는 말을 하는데, 헤겔은 언젠가 역사적 인물은 두 번 나타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헤겔은 첫 번째는 비극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희극으로 나타난다. 라는 말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약간 풍자적으로 말한 그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대목이냐면 그게 나폴레옹과 루이 나폴레옹을 말하는 거예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그 나폴레옹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나폴레옹이 조카지, 조카. 루이 나폴레옹.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나타나고 그 테르미도르 반동이 나고 쭉 가다가 다시 그 프랑스의 아주 반동적인 정부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루이 보나파르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그 사적인 얘기인데 내가 2012년에 진보의 새로운 조건들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내가 쓴 책의 맨 서문에 내가 이 얘기를 썼어요. 왜 썼냐 하면 그 책이 겨냥하는 그 대상이 이명박 정부거든요. 그래서 박정희와 이명박을 보나파르트 나폴레옹과 루이 나폴레옹 비유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명박이가 박정희를 이제 반복한 걸로, 그 희극적으로 반복한 걸로 본 거죠. 그래서 이미 낡은 것이 된 그 개발이라는 가치를 다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휘두른 거죠.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 또 반복을 해가지고 이거 어디다 비교해야 되지? 그럼 세 번째 또 반복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책을 한 권 넘겼어요. 그 이전에 썼던 그 책, 진보의 새로운 조건들. 다시 교정봐서 이제 줬는데 그 앞에도 썼는데 이거 세 번째 반복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고민을 적어놨는데 하여튼 그 역사에서 이런 반복들, 쇠퇴하는 반복, 말하자면 이제 거꾸로 전락하는 반복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복의 힘이 오히려 역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코미디로 반복되는. 이렇게 코미디로 반복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럴까? 글쓰기에서 글쓰기나 또는 문화 창작에서 이렇게 코믹하게 반복되는 건 뭐라 그래요? 패러디래요. 패러디. 그러니까 이건 패러디의 문제예요. 패러디. 74쪽에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그 두 가지 반복은 쭉 이제 총 정리한 대목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지만 네 번째 줄. 하지만 반복되는 것과 반복하는 것, 대상과 주체의 구별보다는 오히려 반복의 두 가지 형식을 구별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반복은 개념은 차이인데 반복이라는 거는 그러나 첫 번째 경우는 차이는 단지 개념의 외부적인 것으로 설정된 것일 뿐이다. 이는 개념에 서자를 붙이면 조금 더 이 의미 맥락이 조금 더 잘 들어올 거예요. 개념에서 외부적인 것을 설정합니다. 이런 똑같은 개념 아래 재현된 대상들 사이의 차이로서 무차별성을 띤 시간과 공간으로 추락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물방울의 예를 들었죠, 그죠? 그런 이제 방식의 반복이죠. 그렇지만 두 번째 경우 차이는 이념의 내부에 있다. 이념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인데 여기서는 잠재성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념이라는 개념을 잠재성으로 포텐셜 또는 포텐셜로 이념이 뭔지는 우리가 앞으로 한 강을 할애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의 4장에서 등장하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이거는 잠재성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차이는 이념에 상응하는 역동적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어떤 순수한 운동으로 펼쳐진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린 원뿔, 거꾸로 서는 원뿔의 그 깊이, 그거를 이념으로 보시면 돼요. 잠재성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반복은, 메마른 반복은 같음의 반복이고 개념이나 재현의 동일성에 의해 설명된다. 두 번째, 그러니까 모든 물방울들은 물방울의 스테레오타입의 재현들이죠. 그죠? 그렇지만 풍요로운 반복, 두 번째 반복은 자신 안에 차이를 포괄하며 스스로 이념의 타자성 안에 어떤 간접적 현시의 다질성 안에 포함된다. 타자성이란 말이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타자성이란 말은 이렇게 이게 있고 이게 이 바깥에 있는 이런 타자성이 아니고 얘는 얘 타자라 이런 의미, 이렇게 외부적인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내부의 타자성이에요. 그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자기인 거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자기의 포텐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무의식? 응? 무의식? 무의식하고도 관련돼요. 나중에 이게 이제 이 얘기가 3강에서 그 프로이트하고 들레즈를 비교하는 걸 하거든요. 죽음에 관련해가지고. 그거하고도 연관돼요. 이 얘기가.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반복은 개념의 결핍에서 성립하는 부정적 반복이며 두 번째 반복은 이념의 과잉에서 성립하는 긍정적인 반복이다. 첫 번째 반복은 가언적이고 두 번째 반복은 정언적이다. 가언적, 정언적이라는 건 뭐냐면 가언적은 if, 만일이라는 게 만일. 엄마가 아빠일 수도 있고 그 자식이 자주 하는 얘기죠. 너 이번 중간고사 100점 맞으면 내가 선물 사줄게. if 뭐뭐 하면 너 이렇게 하면 넌 뭐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이게 가언적인 거. 정언적인 거는 그냥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 죽이지 마라, 이런 게 정언적이에요. 이건 약간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첫 번째 반복은 정태적이고 두 번째 반복은 동태적이다. 이거 뭐 물론 그렇죠, 그죠? 바로 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이 디나미스라는 이 말에서 나온 현대 언어가 다이나믹한 거죠. 다이나믹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에서 동력학이래, 다이나믹스, 동력. 그거 다 정말에서 나온 거죠, 그죠? 선생님, 정언적인 게 왜 동태적이에요? 정언적인 건 그 안에 있는 반복의 힘을 끝없이 창조해내라. 이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에서 나도 100% 잘 모르겠어. 그런 뜻인 것 같아. 그런 식. 그 참된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건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 다음에 첫 번째 반복은 결과안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 반복은 원년에서 일어난다. 이건 아까 그 원뿔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죠. 하나는 요 맨 위에 그냥 결과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복된 거고, 하나는 이렇게 반복되기 이전에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지. 첫 번째 반복은 외연하에서 일어나지만 두 번째 반복은 강도적이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익스텐시브하고 이제 인텐시브하고. 그러니까 메마른 반복은 그냥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반복이야.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익스텐시브하게 겉으로 드러난 펼쳐진 반복이고, 풍요로운 반복은 아까 이야기한 그 수직의 깊이 속에 들어있는 인텐시브한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이제 인텐시티, 강도라는 개념이고, 이 5장 전체가 다 강도를 다루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통 개념인 그 기하고 이 강도를 연결시키면 뭔가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반복은 수평적이면 이거 수직, 이것도 역시 그림색 떠올리게 되겠지. 첫 번째 반복은 개봉되고 설명되지만 두 번째 반복은 봉인되어 있고 해석돼야 한다. 뭐 같은 얘기죠. 펼쳐져 있고 열려 있고. 설명되지만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설명된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데, 임플리케이션이란 말이 있죠. 앰플리카시언, 그죠? 이 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름이요. 이건 이제 뭐뭐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 먼저 이렇게 꽉 주름 잡혀 있는 거야, 이 안에.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면 함축, 그러죠. 함축. 포함해서 축축이라는 게 이렇게 주름 잡혀 있는 게 함축. 이거의 반대말이 뭡니까? 엑스플리케이션. 이거는 접는 거고, 얘는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걸. 임플리케이션, 엑스플리케이션. 엑스라는 건 뭡니까? 바깥으로 펼치는 거예요. 그게 곧 설명이에요. 설명. 뭔가를 설명한다는 게 뭐냐면, 거기에 접해 있는 걸 풀어서 보여주는 게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엑스플리케이션.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이게 제일 재밌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설명한다라기보다는 펼쳐지는 거지. 여기 내가 보면 여기서는 설명보다는 펼쳐지는 거지. 펼쳐지는 거. 두 번째 건 뭡니까? 오히려 뭡니까? 이렇게 잠재성 속에 이렇게 임플리케이트 되어 있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접혀 있는 거죠. 그죠? 접힘과 펼쳐짐이죠. 첫 번째 반복은 공전의 성격을 띠고 있고, 두 번째 반복은 진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냥 이렇게 쭉 공전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계속 차이를 만들면서 진화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반복이 동등성, 통합 가능성, 대칭성을 띠고 있다면, 두 번째 반복은 비동등성, 통합 불가능성, 비대칭성 위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 반복은 물질적이며, 두 번째 반복은 자연과 대지 안에서조차 정신적이다. 첫 번째 반복은 생기가 없지만, 두 번째 반복은 우리의 죽음과 삶들, 우리의 속박과 해방들, 악마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첫 번째 반복은 헐벗은 반복이지만, 두 번째 반복은 옷 입은 반복이다. 스스로 복장을 하면서, 가면을 쓰면서, 스스로 위장하면서 자신 형성해 간다. 이 가면하고 위장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책 전체에 걸쳐가지고 계속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 가면과 위장이죠? 그러니까 혁명이, 사회구 혁명이든 프랑스 대혁명이든 촉비혁명이든, 혁명은 혁명인데 계속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다른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은 조심해야 돼요.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인데, 가면을 쓴다는 거는 이 안에 내 실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얘를 이 껍데기를 쓰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이분법은 없어요. 안에 뭐가 동일성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겉으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얘 자체가 계속, 그러니까
안에 없는 거지 그 동일성이. 스스로 이렇게 다른 가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스스로 계속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쓴다라기보다 가면으로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 오히려 차라리 오해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그건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프로이트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얘기도. 첫 번째 반복은 정확성을 특성으로 하지만 당연히 이퀄티니까 그렇겠죠. 그죠? 두 번째 반복은 진정성에 있다. 오센티시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나 붙이면은 이 사람들레도 이 사람이나 그러니까 그 들레즈 갖다 읽다 보면은 이렇게 양분해서 얘기하는 게 끝없이 나오거든요. 끝없이 수도명컴, 리조명, 뭐 홈페이고 몇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관계를 오해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을 이해할 적에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 피상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당신도 이분법 아니야? 맨날 이분법 벗어나자고 하더니 이거 완전히 이분법이라고 표현되고 아주 피상적인 비판이야. 이거는 이분법이 아니에요. 이 두 개는 아까 원뿔로 생각하면 돼. 원뿔. 그러니까 원뿔 생각하면은 그냥 이게 그냥 하나인 거야,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인데 이 차원이 쭉 줄어들면 얘가 되는 거예요. 수명총 리조명 같은 것도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수명총은 나쁜 거, 리조명은 좋은 거. 그렇게 이해하면은 아주 통속적인 들레즈가 되는 거지. 통속적인 것까지도 좋은데 아주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어떤 네트워크 관계가 이 가장 뭐라 그럴까 디퍼렌시에이션이 빠져가지고 정형화된 게 수목형이에요. 그 극한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조금 더 리조마틱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디그리로 봐야 돼. 디그리. 그리고 이거보다는 얘가 이렇게 하면 이거보다 이게 더 리조마틱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죠? 거꾸로 하면 거꾸로 리조마틱한 성격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정형화되면 마지막에 가면 스노클에 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의 모든 개념들은. 선생님 저 디그리 강도라고 이해합니다. 강도로 나중에 이제 강도하고 연관되지. 이 디그리가 강도하고 연관돼요. 강도가 쫙 빠지면 강도가 쉽게 말하면 쫙 빠져버리면 많은 만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아주 큰 가치라는 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더 리점으로 갈 때가 있고 너무 리점에서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 리점으로 가면 좋고 그 말이 됩니까? 수익금으로 가면 나쁜다는 게. 딱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딱 들어도 직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얘기지. 굉장히. 그래서 홈페이공간, 매크로공간 이 사람들이 구사하는 모든 그 이분법은 그냥 하나인데 그 디그리의 어떤 이런 더 상성으로 가느냐 더 적극적으로 하냐 이 디그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그 어떤 각각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이거를 개념적으로 실체적으로 이분법 아주 곤란하다는 거예요.